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김변 김선욱입니다. 세승. 네. 순서가 좀 엉켰죠? 네. 그게 그거죠. 네. 자, 지난주에 제가 하이펙스 컨퍼런스 진행하느라고 히구라 녹음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프닝에서 전화로만 잠깐 인사드렸었는데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잊어질까봐. 네. 잊혀질까봐. 그러게요. 여러분 잊혀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욕 먹는 건 두렵지 않다. 잊혀지는 게 두렵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전에 YS가 한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YS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하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 아니면 뭐 엉뚱한 소리 했다고 약간 비웃 이런 기사가 하도 많이 나니까 어느 기자가 청와대 출입하던 어느 기자가 사석에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신문에서 웃음거리가 되시냐고. 그랬더니 YS가 제가 성대모사는 못하겠지만 아직도 김 기자 정치를 그렇게 모르나?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건 욕먹는 게 아니야. 잊혀지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강영석 씨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시네, 그러면. 네. 네. 전 정치인은 아니지만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전화 출연 잠깐 네.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 하이펙스 2015 행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병원, 기관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작년보다 하루 더 늘어난 3일 동안 진행했는데도 아주 많은 분들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의료계 같지만 현장에서는 혁신, 또 환자 경험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내년에도 하나요? 아마 또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으면 내년에도 아마도 6월쯤에 원래 이제 6월에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 메르스 때문에 이제 9월로 연기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도 별일 없으면 6월 달쯤에 하이펙스 2016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됐다니 다행이고요. 박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저 없어서 되게 허전했죠? 허전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게 허전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걸림돌도 있고, 갠세이도 들어오고, 이렇게 정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재미가 없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우리 팟빵 게시판에 보면 귀여운 김변 아저씨와 박쌤이 티격태격하는 게 재밌었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귀여운고 아저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수긍할 수는 없지만은. 왜요? 좀 귀여워요. 아저씨는 확실하고. 네. 귀여운 것도 귀여운 측면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전 궁금한 게 귀여운 김변 아저씨와 이거는 박쌤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거는 모욕에 해당될 수가 있죠. 네. 평가니까. 귀여운 게 왜 모욕이지? 근데 자, 귀여운 김변 아저씨와 박쌤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 귀여운이라는 형용사가 김변 아저씨만 가리키는 건지 가로치고 박쌤까지가 들어가는 둘 다 건지 귀엽다는 건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변 오빠와 귀여운 박쌤이 이렇게가 정확한 문법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네. 자, 앞으로도 저희 티격태격 하면서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박쌤과 김변의 티격태격 이렇게 바꿀까요? 네. 근데 개편 하나? 개편? 히구라 다음 개편 때 바꿀까 이름을? 개편이 하다가 잘못하면 개판되니까 잘 생각해야 있죠. 됩니다. 네. 근데 의외로 이번에 하이펙스에도 몇 분이 저하고 이제 인사 나누면서 히구라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받은 이메일에도 어디 또 대학 교수님인데 의대 교수님인데 네. 아 히브라 잘 듣고 있어요 이러고 또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네. 자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듣고 있는 히브라 지성인들. 네, 네. 123회 네. 추석 연휴 직전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네. 시작합니다. 1, 2, 3.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 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곽성순 기자 나와 있고요. 최근 진행된 국감 현장 취재한 양영구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메르스 국감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감에서 또 굉장히 메르스가 중요한 주제였죠. 결국 근데 파행됐다고요. 예, 원래 21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특별국감을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야당에서 청와대에 관련된 분들 그 증인으로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죠. 보건복지부 문영표 전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야당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에서 계속 요걸 안 받아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세 명을 출석시키지 않는 메르스 국감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야당에서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오전 10시 시작이었는데 11시쯤에 이제 이 의사진행 발언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정회를 합시다 하고 정회를 해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어그러지고 하니까 이 원내 수석 부대표의 논의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둘도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합의가 안 돼서 오후 5시께 이거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 결국 파행이 됐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단 야당 쪽에서는 이들을 다시 출석시켜서 메르스 국감을 국감 기간이 아니더라도 19대 임기 중에 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에서는 콧방귀를 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나오셔야 되는 분이 문영표 전 장관님, 그 다음에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네. 그리고 김진수 비서관. 이분은 네. 지금도 비서관. 예, 네. 현역이시고요. 아직까지. 요 세 분을 갖다가 불러서 증인으로서 뭔가 멘트를 듣고 싶다. 예. 그거잖아요. 멘트를 듣고 싶다일 수도 있고 망신을 주고 싶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네. 사실관계를 목격하거나 네.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 지금 이제 나열된 그분들을 쭉 보면 네. 이 부르려는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이유가 초반에 이제 메르스 가장 초반에 얘기 많이 나왔던 정보 공개를 막은 주체가 누구냐. 이게 이제 복지부 장관 선에서 결정이 된 거냐. 아니면 그 윗선이냐 아니면 뭐 더 올라가냐 뭐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고 이게 사실 공격하기도 제일 좋은 포인트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복지부 장관을 따고 올라가가지고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게 아마도, 세민연 쪽 예. 얘기 그렇겠죠. 방침인가 보네요. 자, 근데 잠깐만. 그 청와대 이 고용복지 수석이 복지부 장관보다 위예요? 더 윗선이냐라고 예. 했을 때 윗선은 지금 그냥 공식 서열을 VIP 말하는 거죠, VIP. 그렇죠. 예. 예. 왜냐면 그래서 이제- 지근거리고 뭐 국감장에 VIP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수석이니까. 자, 근데 이제 그쪽뿐이야. 예. 뭐 최원영 수석은 사실 고용복지 수석이었지만은 메르스 사태 즈음에는 별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았던 이름이고 그렇죠. 문영표 장관이야 뭐 당연히 다 아시는 분이고 김진수 비서관은 저희도 한번 짧게 다룬 적이 있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소문이 소문이 돌았죠. 많이 네, 있었던 소문. 분이라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네. 예. 뭐 여당에서는 왜 이 셋 다 반대한 거죠? 일단 여당에서는 문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줬어요. 거기까지는. 문 전 장관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는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 근데 이
고용복지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하고 그다음에 김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비서관은 현재 현역이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 거기로 부르는 게 더 맞다. 복지위로 부르는 것보다. 그리고 이 최고용복지수석에 대해서는 이 말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운영위에서 부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야당 쪽에서 아니 이미 퇴직한 사람인데 이미 민간인인데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거 걸고 넘어지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서 하는 말이 아니 야당에서 하는 말이 아니 야당에서 이제 왜 걸고 넘어지냐 이미 민간인인데 네. 퇴직한 사람인데 왜 걸고 넘어지냐 했더니 처음에 이제 운영위에서 부르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여당이 나중에 바꾼 말은 이제 이미 전에 메르스 국감 그러니까 메르스 특별위원회를 따로 조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을 이제 와서 이 사람을 또 불러내서 같은 얘기를 듣는 그 반복적인 상황을 뭐하러 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실익이 했었던 없다.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자 두 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를 안 필요가 해줘요. 없다라고 이제 계속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원유철 이 새누리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깬 거죠. 근데 뭐 전직이라서 부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전직이든 민간인이든 뭐 누구든지 필요하면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김진수 비서관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국회 아까 얘기했던 운영위에서 부르면 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건데 최원영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감이 있을 때만 사실상 부를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안 맡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 네. 그런데 또 그게 희한하게 문영표 전 장관도 사실 지금 민간인인데 문영표 전 장관은 또 부를 수 네. 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원래 문영표 장관이 출석을 이렇게 반드시 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게 이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은 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가 7일 이내에 송달이 돼야 된다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영표 장관을 증인 채택을 합시다라고 이게 복지위에서 합의를 한 게 7일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자진 출석을 유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였는데 그날 이제 복지부 장관, 전 장관, 문영표 장관은 안 나왔죠. 아무 이유 없이 전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명수 여당 간사도 의무가 전화 없으니까. 네. 안 받죠. 저라도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거죠. 이럴 가서 때는. 망신 당하고 뭐 그렇죠. 험한 소리 들을 걸 네. 의무가 아니면 괜히 나갈 이유가 없잖아. 잊혀지기를 원하시는. 모르는 번호 안 받고 아는 번호는 더 안 받고. 아니 근데 그랬겠죠. 요즘은 이건 좀 센 얘기긴 한데 보이스피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그냥 핸드폰 번호 같은 걸로도 모르는 번호 잘못 받으면 그냥 돈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니, 모르는 그래서 번호는 안 진짜 받는 게. 예. 저 처음 전화 거는 분한테 전화 걸면 연결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네. 요새는. 근데 진짜 급하신 분은 이제 문자를 문자 보내니까 보내야죠. 그때 이제 저는 확인해서 하는 또 누굽니다. 탈선들 하고 있다. 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왜 나와? 전화를 안 받는. 지난 회에 박쌤 없어가지고 정론으로 이렇게 쭉 직진하는 거를 했더만 또 벌써 또 그런가요? 자 이게 그거 제가 왜 볼 자꾸 때는 옆길로 새가지고 말이야. 응? 나를 욕먹게. 응? 이게 이런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팩트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팩트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했겠죠. 간사들끼리 만나가지고 메르스 특감 하기 전에 특감이 아니죠. 뭐 이거 국정감사. 국정감사 하기 그래서 전에 좋은데 뭐 특별 국정감사를 줄여서 특감으로. 하기 전에 팩트들을 서로 양 당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팩트가. 그러면 증인이 필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팩트가 차이가 있어. 그러면 그 팩트가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고 요 부분을 갖다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네. 그렇게 해서 불러야지 팩트는 정리를 안 해놓고 나서 그냥 무조건 부른다. 이건 사실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죠. 참고인. 그러니까 참고인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부를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죠. 저 법적으로 증인하고 참고인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증인이라는 건 일단 선서를 해야 돼요. 네. 선서를 해서 그렇죠. 안 되면 국감 위증죄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뭐 증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고인은 참고인은 그런 뭐 이렇게 손 올려놓고 뭐 그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법적인 게 참고인은 없어요. 거짓말해도 돼요, 그러면? 거짓말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겁니까?
가령 이런 거죠. 그 사실의 현장에서 그걸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봤던 사람들이라든지 팩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증인이죠.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얘기를 전해 들었다든지 전반적인 정황적인 거 있잖아요. 정황적인 거. 정황적인 거를 갖다 말해줄 수 있는 참 한 다리 건너서 이제 한 다리 외곽에 있는 건너는 사람. 거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증인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 주변 정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참고서 찾듯이 레퍼런스로 불러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묻는다거나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참고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오케이. 팩트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팩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변 인물들이라고 하죠. 보통 통상 그런 것 좀 알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좀 나와서 도와달라 했을 때 그쪽에서 흔쾌히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는 거고 싫은데요. 그러면 어찌할 바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누구 A 씨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A 씨가 지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선서를 하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참고인이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인이 저는 참고인은 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걔의 아닙니다. 주관적인 추측이고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참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듣다 보니까. 보통 이제 참고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면 국회 같은 데서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네. 부르잖아요. 네. 증인 채택해가지고. 법원에서. 네. 근데 참고인은 보면 검찰에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가지고 그렇죠. 하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딱 찔러봤는데 네. 검찰에선 찔러봤는데 참고인일 줄 알았더니 애가 핵심 문제. 그렇게 걸리는 그럼 이제 거군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뀐다고 하죠. 네, 바로 신분이 그냥 바뀌죠. 그 법원에서도 참고인을 부를 수도 있나요? 참고인을 부르는 그 용어는 못 그런 들어본 것 같아요.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데 참고인을 채택한다? 판사가? 그런 그런 없어요. 경우는 못 들어봐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로 감정인이라든지 평가하는 그런 그렇군요.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전문가를 그러면 이제 거죠. 참고인으로 불려갈 수 있는 곳은 국회 아니면 검찰이겠군요, 주로. 그렇죠. 아하. 안 가는데 게 제일 좋은 데군요. 그냥 웬만하면 양현구 기자는 매일 가잖아요, 국회에. 어디 가면 그래서 참, 이 사안에서 특별 국정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미리 좀 준비해서 계속해서 팩트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팩트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러야지 절차적으로 맞고 또 그 증인을 부를 때 있어서 또 이게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절차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청문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그냥 아니 사실 요번 그 19대 국회 마지막 이제 국감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복지부 국감은 보건복지부 국감 따로 하고 뭐 공단심평은 따로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은 요 메르스 특별 국감 잡힌 게 제일 그러니까. 관심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일 싱겁게 끝났죠. 네,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다 진행도 그러니까 되고 이게 했는데 우리 예.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사실은, 허술한 네.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국감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네.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런 절차라든지 법이라든 거를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 알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다른 일들 많잖아요, 요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거기에 신경 팔려가지고 이거 신경 못 쓴 거죠. 양 당이 뭐 요즘 다 그러니까 난리니까. 뭐 한쪽은 뭐 마약 네.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한쪽은 또 뭐 혁신한 뭐 탈당 재신임하겠다고 뭐 이런 그러고 것들이 어쩌고저쩌고. 마약 그 제3의 인물 DNA 공개 안 되고 있는 그건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내가 뭐 물어보시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소문 다 들었죠. 알죠. 네. 지금 그 김무성 대표의 사위 DNA가 나왔는데 한 명 더 있는데 아니 MB 아들 얘기까지도 다 나왔어요. 공개돼가지고 언론 어디서 써가지고. 나왔어요? 네, 온라인에 다 떠들고 지금 무슨 이상한 주간지 어디서 썼던데. 음. 무슨 뭐 실명까지 나왔죠.
네. 그래요? 실명까지 나오고 뭐 다 나왔어요. 사진도 아, 그래요? 나오고 네. 뭐 청평에서 포트배 탄 것도 나오고. 아, 그래요? 걔네들이 전 소문만인 줄 알고 말 안 하고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SNS에서 무슨 연관이 있고 친구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걔네가 그 주간지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밑에 욕을 많이 먹긴 했죠. 야, SNS로 친구면 그러면 같이 사진 찍고 그러면 다 친한 친구 같이 마약하냐 뭐 이런 얘기 하고 했었죠. 예. 얼마나 메르스 특감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우리도 얘기하다가 딴 데로 셉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아니 그날 근데 현장에 계셨는데 네. 아침부터 있어가지고 결국 5시에 이제 결국 파행이 결정됐잖아요. 예. 중간에 뭐 들은 얘기나 뭐 재밌는 얘기나 뭐 이런 거 일부러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래서 계속 이제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의원들도 보기 민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 2시, 3시쯤에 이제 야당 간사가 와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은 본인들 선에서 이게 결정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원내 대표가 아니고 그 양 당의 대표가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증인들을 부르네 마네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석현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거였는데 그때 2-3시쯤만 해도 구두 합의까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 최원영 고용복지수석하고 그다음에 그 김진수 비서관은 운영위에서 부르고 문영표는 지금 전화를 해서 출석시키는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구두 합의까지 됐었는데 이제 4시에 도장을 찍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간사가 이제 해주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막 기사를 이제 써야겠다 하고 이게 투닥투닥거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가 깐 거죠, 그거를. 그래서 아예 무산이 되고 저희는 5시에 짐을 싸고 있는데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김춘진 위원장이 지나가면서 아 죄송합니다. 볼 면목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겠죠. 뭐 기자들한테 면목이 없는 것보다도 국민들한테 면목이 그게 그 없겠죠. 얘기지 뭐. 네. 그럼 뭐 전화를 해서 지금 부르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하면 뭐예요? 전화를 안 받는데. 네. 그쵸. 뭐 다 속된 말로 쌩깐다 그러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그거는 뭐 일단 국회에서 절차에서 자기들이 삿바를 놓쳤잖아요. 삿발 놓친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으면 문자를 보냈으면은 답했을 수도 있는데. 전화기를 꺼놨을 수도 스팸 방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뭐 메르스 국감은 뭐 이야기거리가 더 이상 없으므로 그만하고요. 딴 거 해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거기 뭐 대체 주제 얘기 또 나왔다고요? 예, 그 재미없었던 메르스 국감 다음 날 열린 공단 심평원 국감 날이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이날 대체 주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이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이제 저가약 대체 조제 건수가 이제 53만 1000건으로 총 조제 건수 대비 0.109%에 불과하다 얘기를 하면서 이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대체 조제를 하면은 건보 재정에 이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활성화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식약처하고 심평원하고 좀 노력을 해라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인순 의원이 얘기하는 그 근거는 이제 작년에 이 대체 조제에 따른 절감액으로 총 7억 4,568만 원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2억 2,370만 원을 빼면은 실질적인 이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이 3억 6,538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제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 대체조제를 주장해 왔었던 같은 당 최동희 의원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뭐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본인이 일전에 한번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을 전제로 두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의사들이 자기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이 동일 성분, 동일 이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대체조제는 자기가 알기로는 이 동일 성분, 동일 효과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의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이거 정확하게 좀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날. 자, 이 민감한 주제인데요. 대체 조제는 원래 동일 성분, 동일 효과를 전제로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동일 성분, 동일 효과가 아닌 약을 대체 조제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저희도 기사를 썼듯이 지난주였던가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약도 믿을 수가 없는. 지난달에 만든 약이랑 이번 달에 만든 약이랑 효과 차이가 커서 같은 약이 아니라고 자꾸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서류상으로는 동일 성분, 동일 효과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의혹이 있는 거고. 대체 조제 활성화. 네. 그 인센티브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대체 조제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약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걸요. 예. 네, 액수가 워낙 적기는 한데. 네. 음. 그러니까 국민한테 의사가 네. 뭐 A 약을 딱 처방했는데 네. 그거 갖고 약국 갔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그 약이 없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동일한 그런 효능이 있는 대체 좀 싼 약이 싼 게 있다. 있는데 이걸로 아시죠. 하는 거잖아요. 대체 주제라는 네네. 게. 그리고 아마 연락을 해줘야 될걸요? 이건 사후 통보하게 이 돼요. 처방전을 낸 의사한테 내가 이렇게 대체조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리지널 말고 카피 먹으라는 거를 정부에서 재정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0.1%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0.1% 이유들이 그걸 있고. 활성화를 하자. 음. 그걸 갖다 그 결정권을 그 약사한테가 그런 거죠. 주자? 예. 그거는 근데 저는 이 활성화시키자는 이유가 네. 건보 재정 절감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활성화를 하자는 거는 조금 좀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 뭐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는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활성화하자. 이거는 조금 국민들도 납득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긴 하네요. 지금 예. 재정 절감액이 3억 6천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되는 얼마 돈이잖아요. 안 되죠. 건보 재정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활성화하자는데 10배로 늘려도 또 36억밖에 30억이에요. 안 되고 심지어 100배를 늘려도 360억인데 네. 360억 우리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결국 활성화하자는 네. 거는 누가 활성화를 하냐? 약사가 그 대체 주도권을 조제하고 예. 그리고 그걸 사후 통보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의사한테 면 받쳐가지고 그러면 의사가 야 저 약국에선 이상하다고 저 약을 뭔가 자꾸 다른 거로 자기가 오더한 거랑 다른 다르네. 거를 주는 게 뭔가 이유가 있고 뭐 이상하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대체 조제가 1% 0.0 몇 프로밖에 0.1%, 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활성화하자는 뜻은 결국 임의로 대체 조제할 수 있게끔 약사한테 권한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거 방문 받고 뭐가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그 말로는 여기 보면 그 사후 통보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활성화? 사후 통보를 안 하는 걸로 활성화해야지. 그래야지 대체 조제가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후 원래 통보 절차를 절차를 좀 개선하자, 개선하기 이런 위한 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요런 좀 가다 보면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심평원장이 개선을 어떻게 하셨네요. 하자고? 그러게요. 문자로 보내 전화 안 받게. 그래서 일전에 한번 법안이 발의됐던 게 뭐였냐면 현재는 이 대체 조제를 한 약사가 의사한테 이제 사후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후 통보 대신에 심평원에 직접 그냥 신고를 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국회에서. 네, 그건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누가 했어요, 그거? 그거 제가 네가 있어? 제가 했어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공단이냐?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공단이에요? 아니 공단도 내가 볼 때 뭐, 공단 아닌 것 같은데 약사 같은데? 아니 재정이 절감되면 어차피 공단이 왜냐면 이익으로도 볼수 있는 약사가 건데. 약에 대한 선택권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가 좀 그죠? 그러면은 제약회사가 의사 찾아가지 않고 약사 찾아가지. 약사한테 뭐 리베이트 줄 수는 없죠. 법에 금지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그거 가는 해서 거죠. 우리 네. 약이 대체 조제 좀 많이 좀 해달라.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웃지? 아니 뭐 자꾸 이제
민감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핵심으로 자꾸 알 들어가셔가지고. 뻔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나도 아는데 국민들이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알고 청취자분들도. 있지. 네. 그럼 이거를 드라이브를 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약사회 쪽이지. 음. 제가 볼 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국감 얘기,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1년간. 제약회사 광고 떨어질까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에요.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력하게 바라는 저 하위권 제약회사들은 어차피 광고 안 합니다. 저희한테. 하위권. 야, 이거는 모욕이다. 하위권. 근데 저희한테 특정이 안 됐어. 저희한테 광고를 주지 않는, 제약회사는 다 하위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상위권 여러분들, 자, 잘 들으십시오. 네. 자, 딴 얘기 할게요. 1년 동안, 의료기관 중에서 1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푼도,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500곳이 넘는다.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야. 저도 뭐 보고서는 좀 놀랐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있는 건 우리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가 비보험 진료만 전문으로 그렇죠. 하는 네. 뭐 성형외과, 뭐 일부 피부과, 이런 데서는 청구를 아예 안 한다. 그렇죠. 예. 아, 그, 뭐 아예 청구-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청구해봐야 그 뭐 얼마나 자꾸 된다고. 귀찮고 뭐 자꾸 삭감하고 실사 나오고 이렇게 귀찮아서 걔네들 꼴 보기 싫어서 아예 우리 뭐 보험 진료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체를 좀 있으려니 뭐, 했는데 1,500곳이나 넘어요. 예. 좀 자세한 내용 좀 곽 기자 전해 주실까요? 양경구 기자가 아, 양 기자가 하나요?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게 같은 날 이 대체조제 얘기가 나왔던 같은 날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590개고, 이게 전체 의료기관 중에 2.4%나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의원급이 1,415개고, 그 다음에 병원급이 14개소다. 야, 병원급도 있어요. 네. 병원급. 그래서 같은 기간 병원급? 동안 이게 이제 의료기관 하나당 평균 청구 건수가 이제 뭐 병원은 4만 3천 건 정도, 그다음에 의원은 한 곳당 1만 7천 건 정도를 이제 한 해 동안 청구를 하는데 그걸 감안할 때 건보 청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성형외과다.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비급여로 환자한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든 게 하나가 이제 서초구에 있는 한 A 병원은 작년에 청구를 이제 한 번도 안 하면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의약품을 구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억 4천만 원어치 정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었고, 그리고 강남구 소재에 있는 B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건보 청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급여의약품 4,400만 원어치를 공급받았다고 이 실예로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웃긴 거잖아요. 이제 아니, 같은 세션에서 네. 하나는 건보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대체주자를 하자고 하고 네. 한 세션에서는 왜 청구를 안 하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야 이런 같은 병원들을 더 늘려서 건보 재정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서 건보 재정을 아껴야 되니까 이런 병원들한테는 훈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농담하신 같은 거죠? 의원이에요, 지금. 뭐 같은 최동익 의원이 같은 하신 최동익 말씀이네요. 맞지? 네.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냐고. 그건 그렇고, 이야, 오늘 김변 되게 상큼한 생각 많이 한다. 아니 이야.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잖아. 하나에선 그래요. 절약해야 된다고 하나는 청구하라 그러고. 이상하긴 하네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샀는데 급여 쓰고. 청구를 안 했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비급여 진료에 사용하면 청구 못하죠. 그건 당연히.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하고 나서 항생제를 처방할 때 항생제 성형수술 할 때 항생제 처방할 때 그거는 같이 비급여가 되는 당연하죠.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못 받죠, 아니, 아예. 그러니까 못 받는 건데 그럼 받는 걸못 그 받는 손해를 건데. 이 3억이라는 손해를 그러면 의료기관이 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또 교묘하게 환자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지금? 건가요? 지금 가령 그 맹장 수술을 한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마취를 한다고 해요. 네. 그 맹장 수술은 급여 대상 되- 아닙니까? 되죠. 그죠? 네. 그 마취제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형 수술한다고 마취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마취제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마취제는 급여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취제를 샀다고 그 맹장 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하고 성형 수술하는 마취제하고 다를 리가 없잖아. 똑같잖아. 마취를 그러니까 그 마취제 비용을 응. 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 그 비급여 수술비에 포함돼 있다고 봐요. 포함돼 그러니까 있지. 그게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건데 못 받는다니까. 수술 자체가 비급여기 때문에 그 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요. 예. 약에 대해서도 그건 그것도 못 같이 받지. 비급여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환자의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 우리가 늘고 지금 있는 정확하게 사실이잖아요. 팩트를 좀 정리해야 될 게 청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전혀 안 하는 기관이 15,000개나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 그럼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명도 비급여 급여 환자가 안 왔다 그러면 뭐 할 말 할 말이 없는데 없죠. 예. 찾아갔는데도 우리는 급여는 안 봐요라고 돌려보내고 했으면 그 뭐 진료 거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급여 의약품을 사갔는데 왜 청구를 한 푼도 안 했느냐라는 말 자체는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 그 아니라 지적은 틀렸다는 잘못된 거죠. 말이라는 거죠. 잘못된 네.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박쌤이 예리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령 성형외과라 하더라도요. 가령 제가 어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러죠. 찢어졌어요. 네. 가도 되잖아요. 찢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꼬매야지. 성형외과 가서 꼬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안 그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건보 환자거든요. 네. 건보 대상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를 해주면 청구를 해야 청구를 되는 해야 거고 되죠. 네. 환자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그냥 하고 저희는 미용 성형만 해서요. 네. 일반 이렇게 다쳐서 오시는 거는 안 하니 다른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 가세요. 이건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진료 거죠. 거부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단 받아요. 받아서 꼬매줘. 수술을 해주고 돈은 안 받아. 돈을 안 받아. 어. 그리고 청구도 안 해. 보험에. 공단에. 돈을 아예 안 받게 하겠습니까? 조금 돈을 받겠지. 받으면 근데 안 되는 받으면 거잖아요. 청구를 해야죠. 받으면 청구를 해야죠. 예. 아예 한 푼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안 받으면- 그래야지 안 남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또 이제 환자 유인에 해당돼요. 음. 본인 부담금 갈면에 할인해도 안 그건 되니까. 또 그렇지. 환자 유인이 되는 네.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핵심을 잘못 무슨- 짚었다. 바보 아니야. 심평원 저 의사 교수 진료 안 해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다. 하여튼간 이런 분은 아니 최동희 의원이 했다는데 뭘 심평원 뭐. 그러니까 그 심평원장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참. 그 김변같이 이제 귀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좀 찢어지면 성형외과 가서 꼬매고 싶잖아요. 나 그렇죠.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응급실을 가지 않나요, 보통? 근데 성형외과 가면은 안 꼬매주니 정형외과에 가서 꼬매기도 좀 그렇고. 정형외과가 원래 그런 거 진짜 하는 데가- 어떻게 해요? 네. 아니 진짜 요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굴에 찢어지면 응급실 어디 가서 가죠. 꼬매? 응급실 그래가지고 가셔야죠. 네. 제가 아는 지인 원장님, 성형외과 원장님이 음. 간혹 그 근처에 공사장에서 공사하시던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고 좀 찢어져서 오시면 네. 고민된다는 거예요. 음. 이걸 또 그분한테 돈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이거 수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단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안- 별로 안 없어가지고 하시니까. 네.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다 일일이 꼬매준대요. 그래놓고 그냥 어디 가서 얘기는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다치신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훈훈한 미담처럼 미담인데. 들리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복잡한 속사정이 있는 복잡한 거네요.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미담으로 또 소문 나서 인터넷 같은 데 사고 이러면은 그 찢어진 분들 다 굴러 가면 어떡해. 골잡아지는 건데. 네. 자, 근데 어쨌든 어떤 기관들이 그러니까 아까 1,500개, 1,590개 어떤 곳들인지 봤더니 진료 과목이 전문 과목이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제일 많네요. 그런 게 700곳. 예. 그리고 성형외과는 두 번째로 600여 곳. 그리고 성형외과 중에는 서울이 당연히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제일 많고. 야, 이거 재밌네요. 강남구에 있는 전체 성형외과의 91.9%는 한 푼도 청구 안 했답니다. 다 그냥 그런 비급여 하시는. 그럼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데 청구를 하고 있는 8.1%에 해당하는 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요. 그렇죠. 남들은 다 청구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겠네. 하다가 청구를 하게 됐습니까? 돈도 많이 버시면서 또 보험까지 재정까지 돈을 축내시냐고. 못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용 성형 수술 환자가 하도 안 와가지고 보험 진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일 수도 그런 있잖아요. 분들은 보통 인터뷰 안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명감이 있고. 그러면 해주시겠죠. 예, 예. 한번 찾아봅시다. 국가 예. 질서, 국법 질서를 지켜야겠다. 양영규 기자 찾아보세요. 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의원 중에서 청구를 제일 많이 한 분 랭킹을 좀 뽑아가지고 네네. 그분들을 한번 취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코수술을 했는데 딸내미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쳤어, 찢어졌어. 그러면 가서 진료 받아주잖아요. 꼬매주잖아요. 그럼 보험 청구하는 거지. 이 얘기니까 좀 저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제 친구 중에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거 꽤 심각한 질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처음에 이제 강남 세브란스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이제 한의원을 하나 소개시켜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일단 간판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요. 그리고 카드 리더기도 없고 무조건 현금만 받는데요. 그거는 명백한 불법인 뭐, 거죠. 예. 너 거기서 도대체 뭔 치료를 받냐? 그러니까 뭐 열감지 카메라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찍고 뭐 어디에 열이 많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한테 폐에 열이 많아서 뭐 강직성 척수염으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명백하게 불법인 거죠. 다. 그분은 제가 봤을 때 100% 한의사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들어서 찾아봤는데 막 뭐 이렇게 기사들 보면은 2011년도에 기사도 있으신 분이에요. 예, 뭐 강남에서 뭐 이렇게 그 한의사는 맞아요? 한의원을 한 아무개 박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그 왜 기사를 안 쓰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분들은 어저께 갑자기 속사정이 들어가지고. 분명히 있어요. 면허 정지가 됐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그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신용 불량자거나. 자기 이름을 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일종의 무신고 무등록 면허를 개설 안 하고 하는 거니까 면허가 있는 야매군요. 면허는 있는데 야매 면허 정지 3개월에 네. 자, 그렇게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의사나 뭐 한의사 면허는 있는데 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카드도 안 받고 이렇게 현금으로 그렇게 야매로 장사를 하면은 그 무슨 죄인가요? 그거는? 의료법에 33조에 보면 개설하고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의료기관을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리 밑에서 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 의료법 시장에서, 위반이겠군요. 그렇죠. 의료법 위반 면허 정지 나오고요. 면허는 이미 면허는 정지돼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면허 정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면허 취소죠. 취소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면허. 취소 상태에서 하게 되면 감옥 가죠. 실형 나오나요? 실형 나오죠. 그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건 그거고 또 현금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탈세죠. 세금 안 탈세. 냈을 거니까 탈세인 거고.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거. 양 기자 어제 들었으면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취재해가지고요. 쓰세요. 네. 못하게 해야죠 그런 짓은. 일단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알려는 줬는데 네. 간판이 없다 그러니까 강직성 척수염 이거 되게 무서운 병이라서 돈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쵸 무섭고 까다로운 병이죠. 잘 안 낫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척추가 굉장히 유연하지 못해가지고요. 정말 너는 농담으로 강직성 척추염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들은 허리 적이 굽히기 있는데. 해가지고 팔 그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다리 무릎까지도 안 내려와요. 무릎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리가 된 길어서 거 그런가? 박쌤? 그런 걸로 팔이 짧고? 팔이 짧거나. 네. 자, 그래서 제가 박쌤한테 요가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뭔가 운동을 하라고. 네. 그래서 아니, 뭐, 요새 다니고 있는 거. 조금 하는데요. 네. 뭐, 별로 모르겠어요. 집 앞에 있는데. 차이점을. 네. 못 느끼겠어요. 좋아지는 거. 제가 올해 초에 꼭 좀 부탁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네. 많이 잘 하는지 걱정되셨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김변희,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박쌤 목소리 오래 듣고 싶으면 좀 프레셔를 가해야 됩니다. 네. 의사면서도 자기 관리를 안 해. 그러게요. 네. 손 놓으신 지가 씁쓸하네요. 네. 네. 자, 딴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기 부족이죠. 뭐 자기 어떤 그런 게 부족한 거야. 자기 애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 예. 네, 야. 예. 자, 다음 뉴스. 네. 비난 받아야 돼요. 예. 공인이 저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공인 아니에요, 저는. 내가 왜 공인이야? 내가 무슨. 아유, 그 정도면 공인이지. 책도 냈지. 에이. 방송에도 나가지. 에이. 강연료 한 번 나가면 강연료 한 2, 300만 원씩 한 해에 무슨 받고. 2, 300만 원을 받아요.
내가 하한을 설정해 주는 거라니까. 아, 그래?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2, 300만 원 주시면 참 좋죠. 그리고 신문에도 가끔 내지, 조선일보에도 나오지. 아니, 그 공무원,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월급으로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 공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다 연예인들은 뭐예요? 사실 전 연예인들이 공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공인이라는 말은 퍼블릭이잖아, 퍼블릭. 예, 퍼블릭. 그 사람들은 가버먼트 민간인이잖아. 오피서란 얘기가 아니고 퍼블릭하게 인터레스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공인을. 자, 그러면 하죠. 공무원이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공인인 거지. 전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 바닥에서만 공인인 걸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넘어갑시다. 왜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자, 내년부터 대형 병원들의 살림살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요런 뉴스도 있는데 요건 또 뭔 소리입니까? 요건 네. 곽 기자가 전해 예, 주실까요? 예, 예.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이라는 게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병원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 병원의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아마 그럼 이거 지금까지는 됐을 거예요.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공시는 안 돼 있었던 거군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보면 이 재무제표라는 걸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뭐 다룰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벌어놓은 돈을 이제 고유 목적 준비라고 따로 빼가지고 이제 그거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따라가지고 이게 이 병원이 수익을 냈느냐 못 냈느냐 뭐 이런 거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막 노조에서 때 되면 다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게 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재무제표 세무 작성 방법 변경된 거를 보면은 이 의료기관의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거 설정한 거하고 설정 안 했을 때를 구분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요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네, 네. 참 뭐 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대형 병원들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흑자가 났는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120억을 설정해 버리면 20억 적자인 걸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분식회계 병원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이제 시민단체나 뭐 여기저기서 이제 했었는데 그거를 설정 전과 후를 구별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겠다.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근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병원뿐만 아니라 뭐 대학 이런 데서도 다른 일인가 아무튼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있죠. 그래서 뭐 주로 무슨 뭐 건축물 보수 뭐 이런 게 할 일이 생기면 쓰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이게 그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영리 법인하고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요. 법인세 놓고 보면은 비영리 법인들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대다수 나라에서의 그 세무 규정이나 관행은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려요.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비영리 법인인데 엔터에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원래 돈을 못 버는 법인인데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하는 데가 아니니까. 근데 일단 세금 내라. 다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예산을 해서 뭐 기구를 산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그 고유 목적에 쓸 돈으로 그 돈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것은 그 부분에 해당해서는 수익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세금을 그만큼은 안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세 또는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긴 한데 무조건 안 내는 건 아니고 그걸 5년 동안에 나누어가지고 지출된 것을 봐서 세금을 이제 걷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럼 세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가령 뭐 병원에서 건물을 하나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하면은 가령 뭐 한 1,000억 든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5년 동안 200억씩 흑자 난 거를 쌓아가지고 그렇죠. 했다가 그걸 5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건물 짓는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건물 짓겠다고 하면서 200억을 모아가지고 25년 동안 계속 건물 짓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다거나 그렇게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나중에 딴 데 쓴다거나 이러면은 그때 가서 나중에라도 세금 나오죠. 세금을 매긴다라는 네. 뜻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투명해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뭐 잘 하셨던 기관은 사실 별 저희가 없는 계정인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준비금을 좀 이상하게 쓴다거나 모아만 놓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고민을 이 되는 상황이 저희가 된 거죠. 그동안에도 그 국세청 공시자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웬만한 대형 병원들의 그 기본 재무제표들은 봤었잖아요. 보고 그렇죠. 기사도 예. 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공개 안 됐던 병원들이 병원들도, 예. 추가되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효과가 있는 있는 거고. 거죠. 예.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전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고. 나오는 거죠. 뭐 즉 기사 보니까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거기가 자료도 이제, 이제 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됐던 건가 봐요. 그러면 전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그런 데는 홈페이지 짤막하게라도 공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것만 뭐, 됐는데 예. 좀 더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이게 통과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뭐 이게 발의된 지금 거예요? 입법 예고하고 있는 거니까 입법 네. 예고해서 끝나가지고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 그냥 되는 걸로. 시행 규칙이니까 뭐 별일 없으면 요 밑에 그냥 요 밑에 거는 확정이군요. 행정뭐로 해가지고 된 거고 행정 예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거의 되는 분위기. 네. 이건 뭐 특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명분이 없겠죠? 없지 않나요?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뭐 이거를? 특별히 그 의료기관들이 재단이나 약간 법인에서는 자기 싫어라 할 수는 사정이 있겠지만, 네. 공개가 되니까 싫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반대하기는 좀 그래도 어려운.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효과로 이익을 누가 얻냐? 누가 얻나요? 얻나요? 회계법인? 그 노조에서 얻죠. 노조는 왜 얻어요? 니네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버는데 왜 임금 인상 안 해주냐? 항상 노조가 한때 아, 나오고 여기 노조 그것 전문기자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기자. 뻔한 거지 뭐. 음흠. 그리고 그러면 또 거꾸로 이제 또 그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심평원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 니네 돈 많이 버는데 왜 자꾸 주가 올려달라고 죽겠다고 막 그러냐? 그러냐?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아니 니네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공개했는데 정말 경영 진짜 상태가 어려워. 나쁜 병원이 많으면 그 우리 병원이 적자네 알고 봤더니 그러면 노조에서 임금을 깎아요? 그렇진 않잖아. 절대 깎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임금이 깎인 예가 있어요 보건의료노조 중에? 아니 아, 없기에 이게 하겠어요. 뭐 최근에- 간혹 뭐 최악의 그건 못 받은 거겠지.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네. 그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병원들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그 임금협상 시기하고 같이 물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들에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동결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노조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병원장이? 걸로 병원 쪽에서 그런 걸로 감안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고 깎아줄 있으면은- 일은 없다. 뭐 이게 실제로 이 재무제표상에 나와 그건 이 있는 사정이고 이거지 뭐. 그건 모르겠고 임금은 올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네, 여태까지 많이 느낌적인 벌었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어리다 숨겨놨어. 이제 자 어쨌든 이 병원들 입장에서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그럼요. 그동안 이 의료기관 어렵다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 주장에 대해서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안 병원 믿어주고.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그런 했단 얘기만. 말이죠. 뭐 자료를 만들어도 네. 안 믿어주고. 근데 이제 막 더 투명해진다는 뜻은 진짜 어렵다는 그 사실을 더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모든 병원이 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되는 병원들의 자료를 가지고 병원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뭔가요? 공식 의견이 없던데 아직 네. 없는 걸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기사 쓰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협회에서는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뭐 환영한다라고 할 수도 할수 없고 반대한다고 하기도 뭐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고 취재가 안 됐네. 예리한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당연히 병원협회 가가지고 출입 기자를 물어봐야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병원협회 출입 기자가 없는데 네. 하여튼 병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뭘 발표하진 않았어요. 물어본 적도 없는 하기도 것 같긴 힘들 것 한데. 같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심평원이 위탁심사를 한 후에 몇 년 동안 통계 자료를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방 관련 진료 건수와 진료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있죠. 교통문화의 요즘 발달, 개선되면서. 그리고 안전벨트도 매고. 안전벨트 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나이롱 환자도 좀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유독 한방 관련 자보 진료비만 늘고 있다는 게 약간 뭔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심평원도 이런 점을 이상하게 여겨서 앞으로 관련 심사를 강화할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왜 한방의료기관에 교통사고 환자가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금덕 기자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금덕 기자입니다. 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사실 이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알 수는 없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보험사들이 영업비밀 이런 걸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통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위탁을 받은 2013년 7월부터는 그 데이터가 좀 수집이 돼서 최근에 그런 데이터들 추이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좀 보면 올해 6월에는 진료 건수가 한 697만 건이고 진료비가 한 7,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3년 10월과 비교하면 한 진료 건수가 한 30% 정도 늘었고 진료비도 한 3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30% 정도 늘었다는 거. 진료 그렇죠. 건수나 진료비가. 둘 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전 거랑 좀 비교를 할 수는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2013년 7월 이전에는 뭔 일이 있었는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비교할 수가 없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2년 만에 네. 3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에 그러면 일반 의과? 제가 듣기로는 의과는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좀 있는데 한방 쪽은 쭉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비교를 좀 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 비교를 좀 하면 좀 차이가 확연히 좀 있습니다. 의과라고 하면 보통 우리 상급 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다 포함된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진료 건수가 같은 기간 한 2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 쪽은 45% 진료 건수가 늘었거든요. 의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네, 같은 기간.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네. 때. 자, 교통사고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의과 진료비가 20% 늘어나는 동안에 한방 진료비는 45%가 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변? 한의사 쪽에서 잘 해주나 보네요. 그러게요. 뭘 잘해줍니까? 어떻게 잘해줘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한방은 동의보감이나 그동안에 황제 내경을 자보 때문에 그 자보를 문제를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감원에서 해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그 정형외과 등 이렇게 자동차 환자, 나이롱 환자 많이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보고 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방은 한방 쪽은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무풍지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고이든 과실이든 간에 그런 수요가 있는 환자군들이 비교적 감시가 까다로운 양방보다는 한방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네. 한방도 여러 가지 어떤 계속 적자라든지 그렇죠. 경영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런 환자들이 일로 대고 오게 되면서 수지 개선도 되니까 새로운 시장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플러스 한방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쪽 치료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뭔가 고객 만족을 주지 않았을까.
세 가지가 아닐까요, 원인이? 그래요. 뭐 거의 뭐 정답을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그 교통사고 자체는 줄고 있는데 의과 진료비가 20% 늘어난 것도 전 약간 의외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 뭐 건수 그다음에 중상 환자나 사망 환자 숫자나 다 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 진료비가 의과 쪽은 20% 늘어난 것도 꽤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한 명이 어떻게 뭐 중복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건수만 봤을 때는 숫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나 특약보험 이런 걸로 해서 보험을 더 좋은 거를 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진료비가 늘어나는군요. 그럴 수 있죠. 아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병원이건 어느 한의원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그 선택폭이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있네. 그거 참 좋은 포인트네요. 저는 교통사고는 안 내는데 이 한방 진료비가 45% 는 것 정말 놀랍지만 의과 진료비가 20% 늘었다는 것도 좀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교통사고가 안 늘어도 교통사고에 관련된 보험이 좋아지네요. 점점 보장이 좋아지고 보험을 더 좋은 거 비싼 보험을 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또 진료비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러면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의과보다 2배 이상 진료비가 늘어난 거는 아까 김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한의사들이 이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롱 환자들이. 일부 나이롱 환자들이 병원은 감시에 이 눈초리가 이제 점점 나이롱이 매서워지니까 안 되니까. 나이롱이 잘 안 안 먹히니까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먹힐 수 있는 한방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뭐 요런 이제 추정들을 한다는 거죠. 그쪽에 좀 나이롱 환자가 많아진다는 뭐 근거라든지 뭐 실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진료비 보는 것 말고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보면요. 한방 쪽에 외래 환자가 많잖아요. 외래 환자 진료비가 상급 종합병원의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 부분 일단 한방 쪽에는 왜 환자당 진료비 이렇게 많을까? 또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진료가 많은 건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진료비를 외래 진료비가 액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네, 자동차 보험 진료받은 환자의 외래 진료비를 좀 보겠습니다. 1인당 외래 진료비가 한방 의원은 51만 8천 원이고 한방 병원은 40만 3,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자동차 보험 진료 환자의 1인당 평균 외래 진료비는 29만 원입니다. 평균보다 각자 이게 뭐 한방 의원은 37%. 의과가 아니라 전체 평균이 아, 29만 원인데 네네. 29만 원? 그렇죠, 그 정도. 전 대통령 모 씨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잖아요. 29만 원이 평균인데 한방 의원은 그것보다 37% 높고 예. 그다음에 한방 병원은 76%가 높습니다. 76%. 그거 보면 확실히 많이 높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당. 입원은 안 치는 게 네, 외래가 예, 많으니까. 입원은 더 액수도 크고 좀 복잡하고 네. 뭐 환자의 중증도에 경우가 따라서도 많으니까, 또 예. 비교가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고 외래만 지금 분석을 하는 건데 네. 외래라는 게 결국 경상 그렇죠. 환자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니까. 예. 그러면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 31만 5천 원 정도가 들거든요. 네. 종합병원 17만 4천 원. 네. 뭐 의원도 12만 원 정도면 되는데 네. 한방 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의원은 얼마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은 51만 8천 원요. 그러니까 한 명당? 정형외과 의원에 갔을 때 평균 진료비는 12만 원? 12만 원인데 한의원에 간 교통사고 환자의 평균 외래 진료비는 51만 1만 원. 4배가 넘네. 네. 확실히 많긴 많네요. 확실히 많긴 이게. 많네요. 자료를 놓고 보니까 이게. 네. 근데 그래도 뭔가 51만 원 나오려면 뭐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2만 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그렇죠. 나왔으면 네. 뭐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하고 그렇죠. 뭐 주로 뭐 이런 게 찍고. 있을 네. 텐데 한의원에서는 뭘 해주고 어떻게 매겨서 51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방 쪽에서 홍보하고 있는 문구들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원래 되는 건 교통사고 환자에게 침, 뜸, 부항 이런 거 외적인 모든 한방 서비스가 다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타박상부터 해서 골절, 중풍 뭐 이런 것도 다 치료할 수 있고요. 뭐 체온열 진단 중풍은 부분에 나오나요? 자동차 사고랑 관련 없잖아요. 네, 그것도 근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체온열 진단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혈이나 어혈 통증 나오네요. 부위를 확인해주고 치료도 하고 탕약 처방도 하고 근육 경직 풀어주는 여러 가지 뭐 약침, 침, 추나, 뜸, 각종 물리치료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서비스가 많네. 맞네. 좋은 곳이네요. 예. 네. 51만 원 받아야겠네. 그걸 다 해주나 보죠? 정형외과는 물리치료가 제한이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 몇 번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 부위별로 네. 뭐 1회 뭐 이렇게 돼 네. 있는데 한방병원은 같은 부위에 대해서 침도 뜨고 부항도 뜸도 하고 뜸도 하고 세 가지를 다 하기도 한다면서요. 사실 그게 지금 다 한다고 해서 이게 삭감되거나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심평원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그린필드네. 음. 지금 좋아요. 이미- 곧 생기겠네. 예. 예. 아니 그러면 진짜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뒷목 잡고 예? 아이고 뭐 차에서 이렇게. 내리신 네. 아주머니가 한방병원에 가면 목에다가 침도 놓고 뜸도 놓고 부항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물리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탕약도 주고. 사례를 한번 실제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평원이 실제로 심사를 했다가 좀 일부 좀 도정된 케이스가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요. 어지간했나 보네요. 네, 이게 왜냐면 아주 심하면 조정이 되죠. 네. 삭감. 짧게 말씀드리면 22일 동안 한의원에 입원해서 진료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 케이스인데 어떤 22일. 케이스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세 여성분이신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약간 좀 정신이 잃었고 한 병원을 찾았는데 그냥 목 보호대만 착용하고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더 다리도 쑤시고 뭐 꼬리뼈도 아프고 뭐 그래서 한의원을 갔는데 상병은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 요추, 염좌, 긴장, 그다음에 어깨나 위팔, 타박상 이게 상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22일 동안 쭉 한의원에 입원했습니다. 계속 입원을 연속으로? 했다고요? 네. 22일간? 네. 사고 이튿날부터. 야, 22일간 입원하는 병은 상당히 엄청난 중병인데요. 중병. 예. 진료는요. 부항술 2번, 경피경균 온열치료, 온열요법 19번,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15회, 그 다음에 전기치료 같은 것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추나요법, 탕전료, 첩약, 뭐 이런 것들 다 복용을 하면서 진료비가 217만 4,420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환자는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환자는 비용을 내지 않았을 뿐더러 아마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입원 1인당 뭘 받겠죠. 1당 얼마씩 뭐 5만 원인가요? 요새 뭐 몇만 원 주죠. 하루 요즘은, 입원하면. 그거를 받아서 뭐 5만 원씩만 줘도 100만 원 넘게 받았겠죠, 돈을. 아마도. 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이 좀 너무한다 해갖고 삭감을 좀 했어요? 네. 얼마나 삭감했어요? 그 200만 원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사실 진료 기록상에 뭐 입원이 필요할 만한 뭐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서 입원료는 2주만 인정했고요. 나머지는 외래로 보고 12회 동안 같은 날 동시에 약침술이랑 추나요법을 했던 것들 중에 추나요법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삭감했는지는 비용은 없어요? 비용까지는 안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21일 입원했는데 22일. 예, 15일치만 2주만 2주만 인정했다고. 절반 정도 해준 건가요? 절반 그러면? 이상이죠. 절반 14일, 이상. 22일. 왜 정형외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똑같은 케이스는 뭐 최대 뭐 경증인 경우에 10일 정도 입원 알고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단 우리 솔직히 말하면 정형외과 중에도 일부 병원들이 많이 이제 많이 나이롱 환자를 열심히 입원시키는 곳들이 꽤 있단 꽤 말이죠. 있죠. 예. 근데 지금 그 케이스는 정형외과에 갔는데 목 입원할 보호 필요가 있잖아요. 없다고 집에 가시라고 해서 목 보호대 둘러주고 보낸 분인데 한방병원에 가서 22일을 입원했는데 그게 지나치다고 심평원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14일 입원한 거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 정형외과는 오진한 거네요. 오진. 오진이고 그래. 그렇게 아픈 분을 입원 2주를 해야 입원하셔야 되는 되는 분을 갖다가 네. 그냥 내보냈어요. 한의사가 볼 때 3주 입원이 필요하고 심평원이 볼 때도 2주 입원이 그러네요. 필요한 분을 목보에도만 해서 입원이 필요 없다고 오진한 그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겠군요. 네. 왜 그런 오진을 했냐고. 그러니까요. 인터뷰가 어떻게 결과가 어떤가요? 인터뷰 했죠. 그래서 양 기자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알려드린답니다. 네. 자,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한 케이스만 하니까 뭐 200만 원 이러니까 한 몇 개월 한 케이스도 있죠. 네. 제가 또 있어요? 기사 보니까 있던데 한 몇 네. 개월 정도 해가지고 뭐 많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지금 평균이 지금 나오려면. 이쪽에 사각지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 괜히 왜 이 얘기가 나왔겠어요? 저 보험회사에서 또 이제 한번 해서, 저기 한 거죠. 한번 네. 이제 지적한 거죠. 이제 아니 네. 우리가 기획한 거예요. 그래요? 보험회사가 지적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청년회사가 몇 달 동안 오랫동안 추적조사한 추적해가지고 거예요? 지금 자기 기사인데 못 찾나요? 억지로만 뽑아낸 거예요. 하도 취재를 너무 오래 많아가지고. 해가지고 예. 네. 다른 케이스 또 드릴까요? 취재 내용이 너무 많아. 아니 뭐 비슷한 네. 많은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보죠. 우리가 보는 게 네. 김변도 자동차 보험료 내죠. 저도 내죠. 저도 냅니다. 박성순 기자도 내죠. 양 기자는 아직 안 내지만 낼 예정이고 이제. 낼 예정이고 네. 이거가 다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대책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국감에서도 잠깐 다뤄졌잖아요. 네. 그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심평원이나 뭐 이쪽 정부 쪽에서는? 특별히 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면밀히 보겠다라고 하는 씹혔네. 입장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평원도 이게 어떻게 씹혔다기보다 할 수 있는 갑자기 부분이 푹 찔려가지고 좀- 답변 준비를 못한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이럴 때는 그냥 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제 답변이 나오죠. 네, 문정림 의원이 네, 네. 질문을 네. 해줬죠. 네. 이건 뭐 조만간에 또 압수수색 한박병원 자동차 하는데 많이 또 압수수색 되겠군요. 보니까 이걸 듣고 계신 한박병원 종사자 특히 또 자동차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방병원에 계신 분들은 희구라 별로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음. 네. 자, 정형외과 뭐나 이쪽 뭐 어떤 교통사고 환자 많이 보시는 병원들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이러시면 안 되죠. 네. 네. 참 이런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이런 얘기하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롱 환자 나 앞에. 아니면 나이롱 환자 때문에 나이롱 환자를 열심히 입원시킨 병원 관계자나 나이롱 환자가 뭐 법원에 가서 이제 처벌받고 하잖아요. 네. 그때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저기도 저희 있는데. 한방병원은 더 하다고라고 얘기하면 참 판사님도 할 말 할 없을 말이 것 같은데. 할 말 있어요. 뭐라 그래요? 판사님?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해. 너나 잘해. 아, 그건 그- 됐고. 알았어, 그것도 알아볼게라고 하시겠죠. 그건 네 네. 사정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마 또 이제 이 주제는 막 거론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계속 아마 데이터가 2년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저희가 월별 통계 보니까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증가하고 올랐다고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진료비는 전체 평균은 보니까 월별로는 들쑥날쑥해요. 올라가기도 하고 블루 내려가기도 오션에서 레드 하는데. 오션으로 가기 직전이네. 예, 지금. 모멘텀이네. 지금까지는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크게 한번 또 데일날이. 예, 어딘가에서 나오고 뭐 9시 뉴스 좀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심평원이 이번 관련해서 좀 네. 심사 같은 것도 좀 엄격히 한다고 하고 심사 기준 만들어서 좀 잣대를 댄다고 그 하니까 기준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 방이 이게. 그게 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그래서 없어요. 어려워하는 거죠 지금. 예. 네. 이 진료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막 지금 시작한 예. 게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겠다고 막 지금 시작한 아니 경추 상황인데. 염좌로 네. 목이 아픈 사람한테 뜸을 몇 번 해야 며칠이나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삭감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그러게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삭감할까? 그냥 뭐 기준 만드는 것부터 비용이 해야 되는데. 많으니까 삭감한다 이건 또 안 되잖아요. 아니 가끔은 그러기도 하죠. 특별한 특별한 근거 없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렇죠. 삭감한다라고 또 그렇긴 하긴 한데. 하는데. 네. 자 어쨌든 나름 특종 비슷한 기사를 단독 그러게요. 발굴해서 썼는데 되게 특종이네. 아직까지 사회적 임팩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양기. 다른 좀- 임팩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보험회사 이쪽은 뭐라고 하는가요? 사실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 좀 있는데요. 이거 취재하면서 이제 국토교통부나 복지부나 뭐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서로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심 받기였었고요. 아니 금감원에다 물어봐야지 보험 관리에 그거는 좀 부족했네요. 보험이 보험이 많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정보 재정도 중요하지만 보험 재정도 중요하고. 금감원에 보험 물어봐도 자체를- 복지부에 얘기하는 금감원은 거니까. 예, 금감원도 저도 몇 번 취재 때문에 통화를 해봐도 전화는 받긴 받으시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복지부 쪽으로 넘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금융감독원에 네. 계신 분들이요 정말 친절하게 전화 잘 전화는 받으시고요. 뭐 잘 받으세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용이 없어. 예, 하고 내용이 나면 없어요. 끊고 나면 뭐 별 얘기 네, 없고 뭐 내용이 이런 없어요. 경우들이 거기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사회에서 이런 부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죠? 이쪽 눌러놨더니 저쪽 뒤지고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목적은 똑같아. 그렇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선진국 가려면 이런 일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양금덕 기자 더 좀 취재 열심히 해가지고요. 후속 기사 써주시고 제 자동차 보험료 좀 감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 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치 소감 많이 주세요.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되죠.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구라구라 히포크라테스 2015년 9월 25일 추석 전인데 추석 잘 세세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